이 거지년아, 여기 2억 있으니까 당장 도장 찍고 나가. 내 아들 이제 건물주인데 너 같으면 너 같은 거지년 데리고 살겠냐? 시아버님 발인 끝난 그날 밤 거실 한복판에 5만 원권 다발을 쏟아부으며 시어머니가 던진 말입니다. 8년을 거지년 소리 들어가면서 시집살이하고 시아버님 뇌졸중으로 누우신 3년 동안 똥기저귀 갈고 욕창 닦은 며느리한테 돌아온 게 고작 그 한마디였어요. 옆에 있던 남편은요? 핸드폰만 들여다보다가 슬그머니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딸칵 닫아버립디다. 하지만 딱 하루 뒤 전세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4년 전부터 변호사 사무실에 봉투 3개를 따로 맡겨두셨거든요. 7개월 뒤 저는 시어머니 발 앞에 똑같은 검은 쇼핑백 2개를 그대로 내려놓으며 돌려드렸습니다. 어머님, 이 돈 그날 던지신 그 2억 그대로예요. 받으세요. 맨발로 시장 바닥을 기며 통곡하는 시어머니, 가게 앞에 무릎 꿇고 매달리는 남편 시원하게 돌려준 똑똑한 며느리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아버지 강연철의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저는 검은 상복도 갈아입지 못한 채 부엌에 서 있었어요. 조문객들이 남기고 간 음식 그릇이 싱크대 안에 산처럼 쌓여 있었고, 저는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식어버린 전부침을 한 장 한 장 비닐봉지에 옮겨 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 윤말숙과 손이 시누이 강수진이 변호사가 두고 간 상속 서류를 한 장씩 넘기고 있었어요. 엄마, 이 상가 건물이 동대문 한복판이라고 했지. 강수진이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시세가 못해도 12억은 나가지. 거기다 이 아파트, 적금, 보험금까지 합하면. 윤말숙이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가며 숫자를 헤아렸어요. 20억이다, 20억. 영감이 그래도 갈 때 가더라도 챙길 건 챙기고 갔어.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행주로 식탁 위를 닦았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거실에서는 이미 영정사진이 한쪽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저는 8년 전 동네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던 시절에 강태웅을 만났어요. 마트로 원단 샘플을 납품하러 다니던 그 사람과 결혼했고 시집 온 첫날부터 윤말숙은 저를 혼수도 변변히 못해온 거지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도 저는 시아버지 한 사람의 따뜻한 눈빛을 보고 그 모든 멸시를 견뎠어요. 3년 전 시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로는 다니던 일도 그만두고 욕창을 닦고 기저귀를 갈며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윤말숙은 개 모임에 나가느라 바빴고 강수진은 명절에나 얼굴을 비쳤죠. 밤 9시쯤이었어요. 윤말숙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두툼한 검은색 쇼핑백 2개를 양손에 들고 나왔어요. 쇼핑백을 거실 한복판에 털썩 내려놓는 순간 5만 원권 다발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수진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입을 벌렸어요. 엄마, 진짜로 이거 다 줄 거야. 윤말숙이 발끝으로 돈뭉치를 제 쪽으로 밀어내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지우야, 이리 와봐라. 저는 행주를 천천히 식탁 위에 내려놓고 거실로 걸음을 옮겼어요. 윤말숙이 돈다발을 한 번 더 발끝으로 툭 차며 말했습니다. 이거 2억이다. 깨끗하게 도장 찍고 나가라. 저는 거실 한가운데 굳어버린 듯 서 있었어요.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고 발끝부터 천천히 무언가가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우리 아들 이제 건물주야. 너 같은 거지년을 더 데리고 살 이유가 없다. 윤말숙이 가슴을 두드리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마음 약해서 2억이나 챙겨주는 거다.
원래는 빈손으로 내쫓아야 정상이야.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던 강태웅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8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으로 강태웅은 시선을 피하며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났습니다. 태웅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웅아, 한마디만 해줘. 강태웅이 손으로 뒷목을 만지며 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 진정하고. 나 잠깐 들어갔다 올게. 태웅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안방 문이 닫혔어요. 딸칵. 그 작은 소리가 8년 결혼 생활 동안 제가 들어본 가장 잔인한 소리가 되어 가슴에 박혔습니다. 강수진이 핸드폰을 꺼내 돈다발을 동영상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옳게, 인생 핀 거야. 어머니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받고 나가. 강수진이 키득거리며 카메라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솔직히 너 같은 집안에서 시집와서 2억이 어디야. 이게 다 어머니 마음이지. 저는 강수진을 한 번, 윤말숙을 한 번 바라봤어요. 윤말숙이 팔짱을 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뭘 꾸물거리냐? 도장 가져와서 찍고 가라니까. 어머니. 저는 두 손을 가만히 모았어요. 제가 8년 동안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모르세요. 안다. 알지. 그래서 2억 주는 거 아니냐? 윤말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버님 3년 동안 누가 똥기저귀 갈았어요. 누가 욕창에 약 발랐어요. 그게 며느리 도리지. 내가 너 시집 올 때 그러라고 데려왔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엄마 박순자가 사준 낡은 캐리어를 꺼냈어요. 옷 몇 벌을 챙기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손때 묻은 손수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시아버지가 병상에서 제 손에 쥐어주셨던 손수건이었어요. 결혼사진 액자에서 시아버지 얼굴 부분만 가위로 잘라낸 작은 사진 한 장도 챙겨 넣었습니다. 안방 문 너머에서 강태웅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어요. 저는 문 앞에 서서 30초쯤 기다렸습니다.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어요.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나오자 윤말숙이 손가락으로 돈뭉치를 가리켰습니다. 돈은 안 가져가냐?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 2년 봐라. 끝까지 자존심은 살아서. 윤말숙이 혀를 차며 거실 바닥에 침을 뱉듯 말을 내뱉었어요. 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는데 손이 떨려서 끈을 제대로 묶지 못했어요. 그 와중에 강수진이 카메라를 제 얼굴 쪽으로 들이댔습니다. 옳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봐.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저는 강수진의 카메라를 손등으로 천천히 밀어냈어요.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등 뒤에서 윤말숙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잘 가라, 거지년.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안으로 들어서자 거울 속에 검은 상복을 입은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명치 한가운데가 돌덩이를 삼킨 것처럼 묵직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었어요. 저는 동대문에서 멀지 않은 재래시장 골목 끝 친정엄마가 30년간 운영해 온 반찬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순자가 막 가게 셔터를 내리고 있었어요. 캐리어를 끌고 선 저를 보더니 박순자가 셔터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았습니다. 지우야. 박순자는 그 한마디만 했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가와서 두 팔로 저를 끌어안았어요. 박순자의 점퍼에서 익숙한 김치 냄새와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 품에서 8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엄마. 그래, 우리 딸. 엄마 나 말 안 해도 돼. 다 안다.
박순자가 제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고 어디선가 길고양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순자가 캐리어를 받아들고 좁은 계단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올라가자, 지우야. 엄마가 따뜻한 물 받아 놓을게. 저는 캐리어 손잡이에서 손을 놓고 박순자의 뒤를 따라갔어요. 계단 한 칸 한 칸을 오를 때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8년 동안 참았던 무언가가 그제야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2층 문을 열자 좁은 방 안에 형광등이 노랗게 켜졌습니다. 박순자가 캐리어를 한쪽 구석에 놓고 부엌으로 가 주전자에 물을 올렸어요. 저는 방 한 구석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시아버지의 손수건이 손바닥 안에서 구겨져 있었어요. 박순자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가져와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지우야, 오늘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자라. 엄마,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 알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순자가 이불을 꺼내 깔아주는 동안 저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돌려놓고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강태웅에게서 부재중 전화 한 통도 와 있지 않았어요. 그게 이상하게도 더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이부자리에 누웠지만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박순자가 옆에 누워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다. 걱정 말고 자. 저는 박순자의 손을 꼭 마주 잡았어요. 그 손은 30년간 시장 바닥에서 김치를 버무리고 물을 썰어온 거친 손이었습니다. 그 거친 손이 8년 만에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손이었어요. 창밖에서는 새벽장을 준비하는 트럭들이 하나둘 시장 골목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손수건을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눈을 감았어요. 새벽 5시 30분, 저는 친정 좁은 방 한 구석에서 검은 상복도 갈아입지 못한 채 잠들어 있었어요. 시장 골목 전체가 떠나갈 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온 건 그때였습니다. 지우야, 지우야. 저는 눈을 번쩍 떴어요. 창문 너머에서 누군가 반찬가게 셔터를 미친 듯이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이 어미가 왔다. 문 열어라. 윤말숙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지도 못한 채 그 소리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박순자가 먼저 몸을 일으켰어요. 지우야, 누워있어라. 엄마가 내려가 본다. 박순자는 잠옷 위에 점퍼 하나를 걸치고 슬리퍼를 끌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창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커튼을 손가락으로 살짝 들어 올리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새벽장을 준비하던 옆가게 상인 2~3명이 무슨 일인가 싶어 셔터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어요. 박순자가 1층 셔터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쇠가 끌리는 소리가 좁은 골목을 가르며 울렸어요. 셔터가 반쯤 올라간 순간 윤말숙이 그대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윤말숙은 맨발이었습니다. 잠옷 차림에 카디건 하나만 걸친 채 새벽 시장 흙바닥을 그대로 밟고 달려온 모습이었어요. 발등에는 진흙과 핏자국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돈, 사돈, 우리 며느리 좀 봅시다. 윤말숙이 박순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울먹였어요. 지우야, 어미가 잘못했다. 어미가 다 잘못했다. 박순자가 천천히 2발자국 뒤로 물러섰습니다. 윤말숙의 손이 허공을 움켜쥐었어요. 사돈,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시오. 한 번만. 박순자가 셔터 앞을 가로막고 서서 윤말숙을 내려다봤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옥타브 낮았어요. 사돈. 예, 사돈 말씀하시오. 어젯밤에 우리 딸한테 뭐라고 하셨소? 윤말숙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박순자가 한 번 더 물었어요. 거지년이라고 하셨다지요. 윤말숙이 그 한마디에 다시 무너지듯 시장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잘못했소? 사돈, 내가 미쳤소? 내가 영감 보내고 정신을 놓아서 그랬소. 윤말숙이 시장 골목 전체에 들리도록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거실에서 발끝으로 돈뭉치를 밀어내던 그 사람과 지금 시장 바닥에 엎드린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옆 가게 상인이 박순자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박 사장. 무슨 일이래요? 사돈댁이 왜 이래? 별일 아닙니다. 들어가서 장사 준비하세요. 박순자가 손을 들어 옆 가게 상인을 물러서게 했어요. 윤말숙이 그 와중에도 박순자의 발등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사돈, 어젯밤에 내가 정신을 놓았소. 영감 보내고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사돈도 이해해 주시오. 이해라. 박순자가 작게 한번 웃었어요. 사돈, 우리 딸이 시집간 지 8년입니다. 예, 압니다. 그 8년 동안 우리 딸이 친정에 김치 한 통 받으러 온 적이 있는 줄 아십니까? 윤말숙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돈댁 어른 욕창 닦느라 손이 갈라져서 친정 엄마한테 약 한 통 못 사들고 갔어요. 그런 애한테 어젯밤에 거지년이라고 하셨다고.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내 딸이 거지년이라고. 윤말숙이 시장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잘못했소, 사돈. 죽을 죄를 지었소? 저는 그 광경을 보다가 커튼에서 손을 뗐어요. 핸드폰을 꺼내 확인하니 새벽에 도착한 문자 한 통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김도식 변호사였어요. 오늘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와달라는 짧은 안내였습니다. 어르신께서 며느님께만 따로 전해드리라고 부탁하신 봉투가 준비되어 있다는 문장이 함께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느낌이었어요. 창밖에서는 윤말숙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사돈, 어제 저녁에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소. 영감이 며느리 앞으로 따로 뭘 남겨놨다는데 그게 뭔지 알려주지를 않아. 윤말숙이 횡설수설 말을 쏟아냈어요. 답답해서 무서워서 그래서 새벽에 달려왔소. 사돈, 내가 며느리한테 진짜 잘하겠소. 한 번만. 박순자가 그 말을 듣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돈. 예, 사돈. 지금 우리 딸한테 사과하러 오신 거요? 아니면 영감님이 며느리한테 뭘 남겼는지 확인하러 오신 거요? 윤말숙이 입을 벙긋거리며 말을 더듬었어요. 아니, 그게 사돈, 내 말은. 가시오. 박순자가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갔습니다. 가시오, 사돈. 우리 딸이 결정하기 전에는 이 가게 앞에 오지 마시오. 사돈, 한 번만. 가시라니까. 박순자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어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박순자가 30년 동안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단 한 번도 손님 앞에서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어요. 윤말숙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더 울었습니다. 옆 가게 상인들이 슬그머니 셔터를 내리고 모른 척 안으로 들어갔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골목 입구에 택시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뒷좌석에서 강수진이 내려 윤말숙에게 달려왔어요. 엄마, 정신 차려. 일어나. 강수진이 윤말숙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이고, 엄마 신발도 안 신고.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 윤말숙이 강수진의 손을 뿌리치며 박순자 쪽을 돌아봤어요. 사돈, 지유 좀 잘 부탁하오. 내가 다시 오겠소. 오지 마시오. 박순자가 단호하게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우리 딸이 부르기 전에는 절대 오지 마시오. 강수진이 윤말숙을 부축해 택시 쪽으로 끌고 갔어요. 택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순자가 천천히 셔터를 다시 내리고 2층으로 올라왔어요. 저는 방 한가운데에 앉아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제 옆에 앉았어요. 지우야, 다 들었지? 응, 엄마. 엄마가 너무 세게 말했냐? 박순자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가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또 흔들렸을 거야. 그래, 잘 생각했다. 박순자가 제 등을 천천히 쓸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박순자 쪽으로 돌려보였습니다. 엄마,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 박순자가 화면에 떠 있는 문자를 들여다봤어요. 오전 10시? 응. 아버님이 나한테만 따로 뭘 남기셨대. 박순자가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엄마랑 같이 가자. 엄마가 가게는 오늘 하루 닫으면 된다. 그게 뭐 대수냐? 박순자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옷장 문을 열었어요. 우선 씻고 옷부터 갈아입어라. 어제 입은 상복으로 갈 수는 없잖아. 저는 캐리어를 열어 옷 한 벌을 꺼냈습니다. 어두운 색깔의 단정한 블라우스와 검은 바지 한 벌이 들어 있었어요. 박순자가 부엌으로 가서 솥에 물을 올렸습니다. 저는 욕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어요. 어젯밤 울고 잠든 얼굴이 거울 속에서 저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세수를 하는 동안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시아버지가 무엇을 남기셨을지, 그게 어떤 의미일지 머릿속에서 100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오자 박순자가 따뜻한 죽 한 그릇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한 숟갈이라도 먹고 가라. 빈속으로 가면 다리에 힘이 빠진다. 엄마, 나 못 먹을 것 같아. 세 숟갈만 떠라. 엄마 보고. 저는 식탁 앞에 앉아 죽을 세 숟갈 떴습니다. 박순자가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봤어요. 오전 9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저는 박순자와 함께 시장 앞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가 종로 방향으로 출발하는 동안 가방 안에서 핸드폰 진동이 끊임없이 울렸어요. 화면을 확인하니 강태웅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12통, 강수진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30통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다시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어요. 박순자가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우야. 응, 엄마. 엄마가 살아생전에 너한테 못해준 거 많아서 미안하다. 박순자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오늘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내 옆에 있을 거다. 알겠지. 저는 박순자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등을 지켜준다는 감각이 가슴 한쪽을 따뜻하게 데웠어요. 택시는 종로 골목 어귀에서 멈췄습니다. 낡은 4층짜리 건물 입구에 김도식 법률사무소라고 적힌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박순자와 함께 1층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문이 열렸고 저는 박순자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가 3층에서 멈췄어요. 복도 끝에 김도식 법률사무소라고 적힌 유리문이 보였습니다. 저는 박순자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고 문을 밀었어요. 안에서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년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님, 어서 오십시오. 김도식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옆에 서 있는 박순자에게도 두 손으로 명함을 건넸습니다. 어머님이시군요. 김도식이라고 합니다. 예, 변호사님. 박순자입니다. 박순자가 명함을 받아들고 작게 인사했어요. 김도식이 응접 테이블 쪽으로 손을 안내했습니다.
우선 차 한 잔 드시죠.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순자와 나란히 소파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흰 봉투 3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시아버지의 익숙한 손글씨로 하나, 둘, 셋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글씨만 봐도 가슴이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김도식이 직접 우려낸 보리차를 2잔 내려놓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며느님,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김도식이 손가락으로 첫 번째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4년 전 봄에 강현철 어르신께서 직접 사무실로 찾아오셨어요. 저는 무릎 위에 손을 모은 채 김도식을 바라봤어요. 증인 2분을 모시고 공증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때 어르신께서 며느님 이야기를 1시간 넘게 하셨어요. 아버님이요. 예. 본인이 쓰러지면 며느님 인생이 어떻게 될지 가장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김도식이 첫 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두툼한 서류 한 묶음이 나왔습니다. 본문에는 전 재산을 아들 강태웅 앞으로 단독 상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아래에 별도 조항이 있어요. 김도식이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동대문 상가 건물 1층과 2층의 절반 지분을 며느님 서지우 앞으로 따로 떼어드린다. 그리고 별도 통장 하나를 며느님 단독 명의로 이전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박순자가 옆에서 입을 손으로 가렸어요. 변호사님, 그게... 예, 어머님. 어르신께서 며느님께만 따로 남기신 몫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김도식이 2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작은 통장 한 권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르신께서 쓰러지신 뒤로 3년 동안 매달 한 푼도 빠짐없이 입금하신 통장입니다. 김도식이 통장을 펼쳐 제 앞에 놓아주었어요. 저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들여다봤습니다.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또박또박 입금되어 있었어요. 어르신께서는 이 돈을 간병보수라고 부르셨습니다. 간병보수요? 예. 며느님이 본인을 간병하는 동안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한 푼도 못 받고 있다고, 본인이라도 챙겨드려야 한다고. 저는 통장을 손에 쥔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총 8천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증여 절차까지 미리 다 맞춰두셨기 때문에 며느님 명의로 이전하는데 아무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박순자가 손수건을 꺼내 입을 막았어요. 저는 통장을 가만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변호사님, 예, 며느님, 아버님이 정말로요. 예. 매달 새벽 5시 반에 며느님이 약 챙겨드리러 들어오는 발소리를 들으셨다고. 그 발소리 한 번 들을 때마다 마음에 한 번씩 새기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눌렀어요. 8년 동안 단 한 번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김도식이 잠시 기다려 주었어요. 저는 숨을 천천히 고르고 다시 김도식을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님, 3번째 봉투는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도식이 3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 한 장과 작은 녹음기 한 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셨어요. 안전장치요? 예. 어르신께서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며느님이 시댁 식구로부터 폭언이나 강제로 이혼하라는 요구 또는 명예를 훼손당하는 일을 겪었다고 증거로 입증되면. 김도식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강태웅 씨 앞으로 가는 상속 재산 중에서 5억 원이 추가로 며느님 앞으로 이전됩니다. 박순자가 자리에서 살짝 몸을 일으켰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5억이요. 예, 어머님. 5억입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어요. 어젯밤 거실 한복판에 내던져진 2억 원이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어젯밤 일도, 어젯밤에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김도식이 펜을 꺼내 들었어요. 저는 어젯밤 거실에서 있었던 일을 차분히 풀어놓았습니다. 윤말숙이 발끝으로 돈뭉치를 밀어내며 거진현이라고 부른 일 강수진이 동영상을 찍으며 키득거린 일 강태웅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린 일까지 한 장면씩 말씀드렸어요. 김도식이 그동안 펜으로 한자 한자 적어나갔습니다. 며느님, 예, 변호사님. 이 정도면 첫 번째 입증 자료로 충분합니다. 다만 어젯밤에는 녹음이나 영상이 없으셨으니 앞으로 시댁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를 잘 기록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도식이 두 번째